가끔씩 나의 전생에 대해 생각한다. 때때로 떠오르는 전생의 기억들이란 그런 것이다. 뜨겁고 아프다. 그런데 엄마가 미울 수도 있나? 엄마는 미울 수 있다. 엄마는 좀처럼 웃지 않았다. 그런데 엄마, 죽어서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게 뭐야? 나의 아빠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연애 안 해요? 사랑은 변하니까. 엄마는 그 남자를 만날 때마다 나를 데리고 나갔다. 나는 엄마의 빨개진 얼굴 때문에 슬펐고 그 남자의 웃음소리 때문에 분노했다. 남과 여가 서로 사랑하여 합체되는 그 순간 새로운 비극이 싹트게 마련이니 어느 순간 그에게 눈멀게 될까봐 두렵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오늘 준비한 소설은 박혜지 작가님의 아름답다입니다. 청색 종이에서 출판한 사랑입니까 소설집에 실린 단편입니다. 소설의 화자인 나는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 엄마와 외간 남자를 만나러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의 만남에서 평소 엄마가 웃지 않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그 특별한 이유를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편안히 귀 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아름답다. 박혜지. 이혼했다. 그렇게 됐다. 버스 창의 물방울이 점점이 맺히기 시작했다. 어두운 밤, 가는 비인지 눈인지 구분이 안 되는 물방울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밤에 사물을 보면 모두가 아름답게 보여요. 어두운 것은 다 숨어버리고 밝은 부분만 도드라져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어둠 속에 오롯이 떠오른 불빛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름다운 것들이 한양 징그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가령이나 한양 같은 남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즐겨 쓰던 그가 떠올랐다. 버스 창에 맺힌 물방울을 보면서 징그럽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미추를 구분한 기준은 뭘까? 라는 물음이 뒤를 이으며 머리가 아파왔다. 그는 종종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나에게 던져놓고 밤의 사물들처럼 검은 어둠 속으로 섞여들곤 했다. 어떤 대답을 하든 다 이해한다는 투였지만 나는 그때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휴일이 길게 이어지는 금요일 밤의 고속도로는 속도를 거세당한 채 느릿느릿 움직이는 차들로 가득 찼다. 이 길 어디쯤에서 사고가 났는지도 모른다. 이런 날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법이니까. 눈을 감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가끔씩 나의 전생에 대해 생각한다. 아마도 나의 죽음은 뜨거웠을 것이다. 둔기로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았거나 심장에 총알이 박혔을지도 모른다. 때때로 떠오르는 전생의 기억들이란 그런 것이다. 뜨겁고 아프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전생의 기억 어디쯤인가 그가 있었기를 바란다. 어둠 저편에서 나의 죽음을 은밀히 사조한 그가 가면처럼 차가운 얼굴로 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를 향한 그의 마음이 그토록 뜨겁게 마무리되었을 때 그가 나를 아름답게 기억하였기를 부디. 오늘 안에 도착하기는 다 틀렸어. 그래, 차가 꼼짝도 안 한다니까. 이놈의 나라는 도로도 완전 개판이야. 그래, 미안해. 알았어, 다음에 보자. 굿나잇.
뒷자리에 어디에선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큰 목소리였다. 고요한 차 안에서 저렇게 큰 소리로 통화할 필요가 있을까? 당신은 매너가 완전 개판이군요. 아주 소심하게 속으로만 욕을 해놓고 혼자 통쾌해 하는 건 아름다운 걸까? 초한 걸까? 어떤 사람은 이런 자신의 소심함에 질려 자다가 옆차기를 하면서 벌떡 일어났다던데, 자다 옆차기를 하면서 일어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 트럭 뒤에서 오줌을 누는데 트럭이 출발해 버렸을 때와 자다 옆차기를 하면서 일어났을 때 중에 어느 때가 더 창피하고 황당할까? 황당 시리즈, 덩다리 시리즈, 참새 시리즈, 채불암 시리즈, 썰렁 시리즈, 사오정 시리즈, 허무 시리즈.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많은 시리즈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나는 아직도 사오정 같은데. 지금은 나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뭐라 부르지?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너무 많이 했군. 이게 다 민주당 때문이야. 엄마의 주요 레퍼토리. 정치에 도통 관심이 없는 엄마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 따윈 아무렇지도 않게 선거 공보물과 함께 휴지통에 구겨 넣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선거를 해본 적 없는 걸 자랑 삼는 엄마는 조금만 수틀리는 일이 있어도 민주당을 탓했다. 남 탓은 해야겠는데 마땅히 탓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런다는 걸 나는 아주 나중에 알았다. 나는 대체로 엄마가 미웠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엄마가 민주당 운운할 때마다 극도로 미워졌다. 미우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미울 수도 있나? 엄마는 미울 수 있다. 반듯한 가정에서 기공자처럼 자란 그는 잘 모르겠지만. 예, 오늘 아저씨 만난 거 비밀이다. 절대 누구한테도 말해선 안 돼. 죽어서 무덤까지 갖고 가. 알았지? 그 남자의 자동차에서 내려 읍내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버스로 갈아탄 후 엄마는 빨갛게 루즈 바른 입술을 내 귀에 바짝 대고 소곤거렸다. 나는 아무 대답 없이 남자가 사서 들려준 솜사탕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알았지? 응? 알았냐고. 너도 같이 만났으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어? 엄마의 입김이 지나간 자리가 스멀스멀 간지러웠다. 나는 손을 들어 몇 번이나 귀를 쓸어내리며 대답했다. 응, 응. 엉덩이 밑에 깔려있는 엄마의 허벅지가 뜨거웠다. 나는 일어서고 싶어 몸을 비비적거렸다. 가만히 좀 있어. 엄마는 내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자동차에서 내리는 남자에게 엄마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을 때부터 내 기분은 엉망진창이었다. 빨갛게 루즈 바른 입술이 활짝 열리며 하얀이가 가지런히 드러나던 엄마의 얼굴은 처음이어서 낯설었다. 절세의 미인은 아니더라도 이물로 한가락했을 거라는 동네 아줌마들의 질투 어린 수군거림처럼 엄마는 예뻤다. 시골 바닥에서 아이를 낳고 7살이 되도록 키우면서도 엄마는 처녀적의 미모를 그대로 간직했는데 그건 전적으로 교수였던 아버지 덕이다. 밤낮 격한 노동에 시달리는 동네의 다른 아낙네들의 시간에 비해 집안에서 별 하는 일 없이 지내는 엄마의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만 흘러갔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으므로 엄마는 시간의 속도대로 더디게 늙어갔다. 워낙 타고난 미모도 있었지만 엄마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데는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의 힘이 컸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미인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엄마가 잘 웃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은하철도 999의 메텔처럼 무슨 큰 우주적 비밀을 간직한 것도 아니면서 엄마는 좀처럼 웃지 않았다. 그런 엄마가 자동차에서 내리는 그 남자를 보고는 아주 활짝 웃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그 남자와 함께 있는 내내 그랬다. 까르르 까르르. 어머, 얘가 왜 이래 아깝게. 솜사탕을 뜯어 버스 바닥에 버리고 있는 나에게 엄마는 말했다. 아깝게 라고. 적어도 대학 교수님의 사모님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타는 버스인데 솜사탕을 여기에 버리면 어떻게 하니? 라고 말해야 하지 않았을까. 나는 내 허벅지를 찰싹 내리치는 엄마의 손보다 아깝게 라고 말하는 엄마의 입술이 더 미워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만 울어, 뚝. 아휴, 얘가?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엄마는 분명 사람들 많은 버스 안에서 울고 있는 내가 창피했던 것이다. 따뜻하게 안고 위로해 주진 못할 망정 짜디짠 손바닥으로 우는 애의 입을 성급히 막은 것을 보면 엄마는 계모가 확실했다. 그런데 엄마, 죽어서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게 뭐야? 버스에서 내려 저만치 따로 떨어져 걷는 엄마에게 물었다. 솜사탕을 만져서 끈적해진 손바닥을 바지에 연신 문지르면서 울어서 흘러내린 콧물을 훌쩍훌쩍 들이켜면서 저만치 걷는 엄마를 종종종 따라가면서 나는 물었다.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근데 왜 그 아저씨 만난 걸 비밀로 해야 해? 네 아빠가 싫어하니까. 근데 왜 아빠가 그 아저씨 만난 걸 싫어해? 네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만 조용히 해. 그런데 나의 아빠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 병목 구간을 벗어났는지 버스가 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해 보니 문자 메시지가 2통 와 있었고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도착했어요? 보고 싶어요. 30분 간격으로 찍혀 있었다. 각각 10시 28분과 10시 58분에 온 메시지였다. 약간 비어있는 듯한 8이라는 숫자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은 보고 싶다는 말이었다. 보고 싶다는 말은 아름다운 말일까, 초한 말일까. 휴대전화를 끄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빈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의자 깊숙이 머리를 묻었다. 버스가 속도를 내자 앞 유리창의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다. 아까보다 굵어진 물방울들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유리창에 쭉쭉 선을 그으며 떨어지는 물방울들은 선이 아니라 비었다. 한때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며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겨울비라는 가요가 떠올랐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떠오르려고 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그런데 너는 연애 안 하냐?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 엄마에게 그 남자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다. 엄마는 기억도 안 난다며 시치미를 뗐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랬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과거의 사람들은 다 그렇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 죽었다는 소식은 못 들었으니 차마 죽었다고는 말 못하고 기왕 살아있을 바에야 어디선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 마음의 이면에는 자본주의의 톱니바퀴에 끼어 허덕허덕 무슨 짓을 하든 관심도 없는 정당이나 욕하면서 살고 있더라도 옛날에 그 사람만큼은 자신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고 믿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예전에 그 젊음과 미모가 그대로일 거라 착각하면서 끝까지 자신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것. 그것이 과거의 사람에 대한 권리이다. 그리고 과거와는 이름 말고 아무것도 같지 않은 현재의 나를 들키지 않는 것. 그것이 과거의 사람에 대한 의무이다. 왜 연애 안 해요? 사랑은 변하니까.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죠. 어쨌든 변하잖아. 그거 알아요? 너무 차가워요. 가령 빙하처럼. 그의 따뜻함이 나를 전부 녹일까봐 두렵다. 어쩔 수 없이 난 엄마를 닮았으니까. 엄마는 그 남자를 만날 때마다 나를 데리고 나갔다. 절대로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나는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따라 나섰다. 그것은 엄마를 보호하기 위한 나 나름의 방식이었다. 일테면 아까 낮에 어디 갔었어? 라고 아빠가 묻는다면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어요. 갑자기 열이 나고 막 토하잖아. 라고 대답한다거나 우리 좀 쉬었다 갈까? 라고 그 남자가 노골적인 추파를 던질 때 애가 보잖아요. 라고 엄마가 핑계를 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엄마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너도 같이 만났으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말만은 2번 다시 하지 않길 바랄 뿐이었다. 엄마는 1달이나 2달에 한 번씩 내가 그 남자를 깨끗이 잊을만 하면 그 남자를 만나러 갔는데 어떻게 서로 연락이 다 만나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만나는 날이 되면 누구 하나 바람 맞는 일 없이 꼭 만났다. 뭐 꼭 그랬던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람 맞은 일은 한 번도 없었으니 그 남자도 그랬을 것이라고 믿는다. 엄마가 그 남자를 만나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었다. 그 둘은 그냥 그렇게 만나서 한적한 강가 혹은 다방 구석에 앉아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손도 잡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마주 앉거나 나란히 앉아서 옛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 학교에서 네가 제일 예뻤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감격에 젖은 소리로 그 남자가 말하면 그랬었나요? 부끄러운 듯 엄마가 대답하는 시기였다. 혹은 그때도 그렇게 공부만 하더니 공부가 지겹지도 않아요? 다정하게 엄마가 물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군. 그때나 지금이나. 쓸쓸한 표정으로 그 남자가 대답했다. 나는 온몸의 기운을 청각에 집중시켜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으면서 조용히 흐르는 강물에 물수제비를 띄우거나 꼬리 지느러미를 우아하게 흔들며 유영하는 수족관의 금붕어를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엄마가 또 한 번 까르르 웃을 낮추면 큰 돌을 주워다가 강물에 풍덩 던져버리거나 수족관 유리를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금붕어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그런 나의 행동을 귀여운 장난쯤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 후로도 여러 번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렸던 걸 보면 그 무렵 다방에서 처음 먹어본 전지분유의 맛을 아직 기억한다. 남자는 나에게 묻지도 않고 커피와 오렌지 주스와 우유를 시켰다. 아이가 널 많이 닮았어. 커피에
설탕과 프림을 각각 2스푼씩 떠넣으며 그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오래도록 커피를 저었는데 그때마다 커피잔에서 챙챙 소리가 났다. 엄마는 입귀로 살포시 미소를 흘리며 나를 바라보고는 말없이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나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그 남자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시켜준 우유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왜, 맛이 뭐 이래? 그것도 시골에서 자란 어린아이의 촌티쯤으로 여겼을까? 껄껄 웃는 그 남자 앞에서 엄마는 능금처럼 빨간 얼굴을 들지 못했다. 나는 엄마의 빨개진 얼굴 때문에 슬펐고 그 남자의 웃음소리 때문에 분노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파란 해골 13호를 납작코로 만드는 마루치 아라치가 아닌 것이 그렇게 원통할 수 없었다. 그 남자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집에 와서도 엄마는 그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가 그때 왜 그랬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줄 작정이었다. 미지근하고 들큰하고 비려서 그랬어. 꼭 토할 것 같은 맛이었단 말이야. 그 남자처럼. 김세계도 나는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했다. 제 속도를 내며 달리던 버스가 다시 서행을 하며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내리던 비가 그치면서 길이 얼어붙은 모양이었다. 참으로 고되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의자에 등받이를 세우고 창틀에 턱을 괸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산꼭대기에서 작은 불빛들이 깜빡였다. 전멸하는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느 여름날 한 카페에서 했던 생각들이 떠올랐다. 길을 걷다.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간 카페였다. 2층이었는데 아담하고 조용했다. 그리고 앉아서 조금만 움직이면 앞뒤로 흔들리는 의자가 있었다.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얼음을 많이 넣은 아이스 커피를 시켰다. 커피는 차갑기만 할 뿐 맛이 별로 없었다. 얼음만 몇 개 아드득 깨물어 먹고 커피는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놓았다. 천천히 녹아가는 얼음이 담긴 커피를 앞에 두고 조금씩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 있으려니 마치 딴 세상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거리가 환히 내려다 보이는 2층 카페 창가에 홀로 앉아 있는 일은 생애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인생의 거대한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산책을 즐기는 노인처럼 왠지 홀가분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5분, 아니 10분, 까무룩 든 잠에서 깨었을 때 문득 바라본 창밖에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교차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도 더위와 피로와 짜증에 지친 표정이 훤히 보였다. 그리고 점점 움직이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똑같은 표정으로 그 여자의 주변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뒤를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도로 위를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 그리고 도로변에 늘어선 과일 자판들. 멀리 떨어져서 바라본 풍경들은 비현실적이고 아름다워 보였다. 각자의 사연이 지워진 찌푸린 얼굴들은 마치 명화의 한 장면인 듯 그저 황홀하게만 보였다. 가만가만 의자를 흔들며 나는 생각했다. 경험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세상은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그래서 신은 인간의 고통을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는 거구나. 저 위에서 내려다보기만 하는 인간의 세상은 신이 보시기에 무척
아름답겠지. 진정 내가 저토록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단 말인가 자화자찬하면서 이 카페처럼 시원하고 아늑한 곳에서 가만가만 의자를 흔들고 있는 게 신의 진정한 모습일지도 몰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상에 임하게 된다면 신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 어쩌면 아름다움의 본질은 고통일지도 모른다. 멀리서 깜빡이는 저 불빛도 어쩌면 진심으로 밤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격렬하게 만나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수도 없이 고통스럽게 깜빡깜빡. 나 여기 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뜨겁게. 이어폰을 너무 오래 꽂고 있었나 보다. 귀가 아프다. 넌 왜 내게 말할 때 나를 부르지 않니? 네? 그런 거 있잖아. 누나라든가, 누구야 라든가, 당신이라든가, 하다못해 저기요 같은 거. 그랬나요? 내가? 그게 무슨 대수인가 생각하는 순간 흔들리던 그의 눈동자를 보아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프지만 이어폰을 뺄 수가 없다. 저 산꼭대기의 불빛처럼 깜빡깜빡. 계속되는 신호는 아름답지만 위험하다. 끝까지 나를 부르지 말아다오. 어느 순간 그에게 눈멀게 될까봐 두렵다. 나는. 정윤아. 그 남자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이제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엄마의 이름을 그 남자는 마치 제 것인 양 아무렇지도 않게 불렀다. 나는 처음 들어본 것처럼 엄마의 이름이 낯설기만 한데 그 남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엄마의 이름을 불렀다. 정연아. 그 남자가 부를 때마다 엄마의 머릿빛 눈동자가 점점 깊어졌다. 아빠는 왜 엄마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저 남자처럼 다정하게. 정연아, 이름을 부르고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라고 말한다면 엄마가 무척 좋아할 텐데. 정연아, 이름을 불러주는 아빠에게 활짝 웃어줄 수도 있을 텐데. 아빠는 그것을 왜 모를까? 네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예전에 했던 엄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아. 가슴이 너무 아팠다. 너 왜 안 먹니? 어서 먹어. 배가 몹시 고팠지만 내 앞에 놓인 닭다리에 손도 대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닭다리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닭가슴살이 담긴 남자의 그릇과 닭다리가 담긴 나의 그릇을 바꾸는 센스쯤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엄마 먹어. 이건 너 먹으라고 준 거잖아. 어서 먹어. 자, 여기 잡고. 싫어, 안 먹어. 엄마 먹으라니까. 공중에 호를 그리며 닭다리가 날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엄마의 난처한 표정이 남자의 얼굴을 스치더니 곧 무섭게 일그러졌다. 하나, 둘, 셋. 엉덩이를 때리는 엄마의 손길이 매웠다. 이게 무슨 짓이야? 버르장머리 없이. 내가 안 먹는다고 했잖아. 엄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울음소리가 높아졌다. 그 남자 앞이라서 창피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울 수밖에 없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남은 닭을 먹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애가 입이 너무 짧아서 걱정이에요. 미안해요.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미운 7살이라 그런지 말도 너무 안 듣고.
너무 억지로는 하지 마, 정연아. 고개 숙인 엄마의 목덜미로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갔다. 닭집 평상 위엔 평화로운 그늘이 드리웠고 잔잔한 강물에선 은빛 햇살이 튀었다. 우리가 앉은 평상 옆 나무 위에선 매미가 우는데 우리 셋은 막 싸우고 토라진 사람들처럼 아무 말이 없었다. 아이고, 애기가 똘망똘망한 게 아빠를 똑 닮았네. 닭값을 받아든 주인 여자의 호들갑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머쓱해진 주인 여자는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나가는 자동차의 뒷공무니를 보며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참 이상한 가족이네. 닭 사건 이후로 내 마음은 온통 얼어붙어 며칠을 앓았다. 정연아,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엄마는 내게서 점점 멀어져 갔다. 아주 나쁜 꿈들이 곁을 맴돌았다. 정연아,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근데 아빠가 왜 싫어해? 네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도대체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답해 줘요. 너무 억지로는 하지 마. 도대체 뭘? 버스가 익숙한 풍경 속을 달리고 있었다. 몇 미터 앞 요금소를 통과하면 지금과는 아주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굴 속으로 들어온 연인 낭자처럼 저 요금소를 통과하기만 하면 내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름다운 세계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다시는 동굴 밖으로 발을 내밀지 않을 것이다. 혹독한 눈보라와 잔혹한 계모가 두 눈을 번뜩이고 있는 동굴 밖 세상은 애초에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만에 하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동굴 속 세상이 지루해져서 동굴 밖 세상을 그리워하게 된다면 커다란 돌덩이로 내 머리를 내리칠 것이다. 동굴 밖에서 살았던 기억이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그런데 동굴 속에 살고 있는 퍼들도령은 어쩐다. 절대로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지. 남과 여가 서로 사랑하여 합체되는 그 순간 새로운 비극이 싹트게 마련이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뒤에 숨겨진 수많은 재앙들은 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비극을 잉태한 사랑 따위는 하지 말 것. 하이페이스를 장착한 버스가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요금소를 쾌활하게 통과했지만 역시 다른 세상은 펼쳐지지 않았다. 실제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인간의 상상력은 쓸모없을 것이다. 동굴 속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이 오히려 재앙일 테니 말이다.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요. 그래서 진부해요. 같은 자로 세상을 재고 또 재는 것 지겹지도 않아요. 나는 생각이 많은 게 아니다. 다만 겁이 많을 뿐 그저 변하는 모든 것들이 두려운 것뿐이다. 세상이 바뀔 때마다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하고 그 피를 밟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는 게 인간들이다. 그런 인간의 탈을 쓰고 한 세상을 건너가는 내가 무서운 것이다. 가끔은 나도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아무 두려움 없이 그의 품 안에서 뜨겁게 녹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닭 사건 이후 엄마는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변했다. 엄마는 매일매일 마실을 다녔다. 옆집 영훈이네를 시작으로 엄마는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녔다. 놀러간 집에서 부성기를 다듬기도 하고 이불 호청이 팽팽하게 당겨지도록 온 힘을 다해 잡아주기도 하였다.
따각따각 다듬이 소리가 신기하다며 자청해서 다듬이 방망이를 잡는가 하면 깻단이나 콩대를 작대기로 두들겨 알맹이를 빼내기도 했다. 그렇게 쉬운 일들을 거들며 동네 아줌마들과 급격히 친해진 엄마는 사모님 대신 수연이네라는 이름을 얻었다. 수연이네가 된 엄마는 어디서나 잘 웃고 잘 떠들었다. 남의 집 마당이나 마루에 퍼질러 앉아 끊임없이 수다를 이어가는 엄마는 배운 티가 하나도 안 났다. 단전에 힘을 얻으며 높아진 소리로 깔깔깔 웃을 때는 더 그랬다. 나는 잘 웃는 엄마가 좋았지만 이제는 까르륵 대신 깔깔깔 웃는 엄마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겨울이 왔다. 부녀 회장네 집에서 동네 아줌마들의 부업이 시작됐다. 토끼털 장사가 와서 부녀 회장네 집 마루에 토끼털을 자루째에 부려놓으면 동네 아줌마들이 토끼 가죽을 면도날로 다듬는 일을 하였다. 토끼털이 담긴 자루 속에는 찰칵찰칵 누르면 종류석이 가득 매달린 동굴 사진이 척척 넘어가는 장난감 카메라, 외국인 남자가 새겨져 있는 동그란 모양의 은색 동전, 정체를 알 수 없는 방망이, 대왕 유리구슬 따위가 보물찾기 할 때 숨겨놓은 보물처럼 들어있었다. 그래서 아줌마들이 부업을 할 때는 그 옆에 아이들이 꼭 붙어 있었다. 엄마는 부업을 일삼아 하지는 않았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녀 회장네 집으로 갔다. 나도 곁다리로 끼어서 앉아있다가 자루 속에서 튀어나오는 보물들을 서너 개쯤 얻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얻은 보물들은 다 영훈이에게 줘버렸다. 나는 자루 속에 들어있는 조악한 보물들이 하나도 탐나지 않았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집에 가득했다. 그런데도 내가 악착같이 엄마를 따라다닌 데는 다른 떨칠 수 없는 유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나는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엄마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무수한 이야기들에 매혹되었다. 내 인생을 이야기로 엮으면 그야말로 대하 드라마요. 과연 그 말은 틀리지 않아 아줌마들의 이야기는 장르도 다양했는데 부녀 회장네 안방에서는 연화문계의 대하 드라마가 매일매일 펼쳐졌다. 아줌마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다가 옆에 앉은 사람의 허벅지를 철썩철썩 내리치며 웃었고 가끔은 아이들 쪽을 힐끔거리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속삭였다. 아줌마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소리는 명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맞댄 머리들 속에 당당히 버틴 엄마의 머리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자꾸만 정연아 부르던 그 남자가 생각났다. 그렇게 2달가량 계속되었던 부업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끝나버렸다. 번갈아가며 마을을 드나들던 토끼털 장사 형제가 임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춰버린 것이다. 그 때문에 동네 아줌마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은 부녀 회장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순식간에 구심점을 잃은 동네 아줌마들은 뿔뿔이 흩어진 채 남편들의 지청구를 외로이 견뎌냈다. 그 와중에 엄마는 다시 예전의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우울을 앓았다. 짧은 시간 동안 엄마는 요란한 변화를 겪고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아빠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데 정말 아빠는 아무것도 몰랐을까? 엄마가 돌아온 그 자리는 과연 제자리이기는 한 걸까? 고독이 뭔지 순식간에 알아버린 그해 나는 내내 무릎이 아팠고 키가 10cm나 자랐다. 이혼했다. 그렇게 됐다. 아빠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다. 그 소리가 마치 나는 건강하게 잘 지낸다 라는 말처럼 들렸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전화기 너머에선 한동안 아무 기척이 없었다. 막 끊으려고 하는데 착 가라앉은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한테 한번 가봐라. 많이 울었다. 버스가 터미널로 들어서자 부스스 일어난 몇몇 사람들이 기지개를 켰다. 나는 그때까지 꽂고 있던 이어폰을 빼 가방에 아무렇게나 집어넣었다. 귀가 몹시 아팠다. 벗어놓았던 외투를 입고 내릴 차비를 하였다. 안녕히 가십시오. 성실한 기사였다. 버스문 앞에 서서 내리는 승객마다에게 잘 가라는 인사를 하였다. 중간쯤에 내린 나는 기사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채 아무 대꾸 없이 지나쳤다. 그래도 상관없을 것이다. 저 기사는. 친절함이 몸에 배인 사람은 타인의 작은 외면에 담대한 법이니까. 엄마한테 가. 이번엔 아주 오래 있게 될 것 같아. 어쩌면 안 올지도 모르겠어. 설마 도망친 건 아니죠? 엄마를 그만 미워해야겠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돌아오긴 할 거죠? 잘 살아 라는 말은 끝내 하지 못했다. 과거의 사람이 되기에 그는 너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또한 현재의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과거의 사람이 되기에 우리는 아직 어떠한 권리도 의무도 없다. 그렇지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 지금 누군가 흔들리는 의자가 있는 2층 카페에서 이 거리를 내려다본다면 추위와 피로와 짜증에 지친 나의 표정을 알아보게 될까? 텅 빈 거리가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이 셔터가 내려진 가게의 외로운 마네킹이 비현실적이어서 아름답게 보일까? 파란불이 깜박였다.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서둘러 횡단보도 위로 발을 내려놓았다. 언젠가 경험한 적 있다. 이런 뜨거운 느낌 말이다. 그가 보인다. 어쩌면 그는 어둠 저편에서 나의 죽음을 은밀히 사조했을지도 모른다. 수없이 고통스럽게 깜빡깜빡. 빙하처럼 차가운 나와 한순간 격렬하고 뜨겁게 만나기를 그는 한양 바라고 있었을지도. 눈송이처럼 그가 웃는다. 활짝. 아름답다. 부디 나의 죽음도 아름답게 기억되길 바란다. 네, 오늘의 소설 아름답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제목이 왜 아름답다일까요? 아마도 엄마를 누구누구의 사모님 또는 누구누구의 엄마가 아닌 정연아라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엄마의 존재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 불러볼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이에요. 오늘도 편안히 계십시오. 하소담은 다음 소설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